이름이 없으십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박윤호 씨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니터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여기 사망 처리되셨습니다. 사망일은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 함께할 이야기는 단순한 노년의 회상이 아닙니다. 이건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사회 속에서 지워지고 다시 회복되는지를 따라가는 진실된 여정입니다. 이름 하나, 종이 한 장, 서명 한 줄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사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얼마나 현실적인 공포인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박윤호, 평범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손에 의해,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아주 조용히. 그리고 그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어떤 진실을 마주해야 했는지, 어떤 배신을 견뎌야 했는지, 그리고 끝내 어떤 방식으로 다시 나라는 존재를 세상에 증명했는지를 함께 따라갈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는 가족의 민낯, 사회의 허점, 법의 한계,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이 날 것 그대로 드러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말할 수 없는 억울함을 품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에서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박윤호라는 이름을 통해 우리 모두의 이름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시작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야기의 시작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윤호 씨, 82세. 그는 고요한 새벽 습관처럼 차를 마시고 아침 운동을 나서기 전 주민센터에 들렀다. 건강보험 갱신 안내서가 날아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매년 이맘때쯤 늘 하던 대로 신분증을 챙기고 천천히 지팡이를 짚고 걸었다. 이름이 없으십니다. 담당 공무원의 말에 박윤호 씨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농담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니터를 가리키는 손가락은 떨리고 있었고 그 눈빛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여기 사망 처리되셨습니다. 사망일은 6개월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윤호 씨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그에게 사망 신고를 한 사람은 아들 박진수였다. 몇 년 전 사업 실패 후 함께 살게 된 외아들. 아내는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진수는 유일한 가족이었다. 그럴 리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행정착오라고 믿고 싶었지만 화면에는 그의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찍혀 있었다. 그리고 사망신고인 이름 박진수. 아들 이름이었다. 그날 이후 박윤호 씨의 삶은 완전히 뒤집혔다. 통장이 막히고 휴대폰이 정지되고 병원 예약이 취소됐다. 그는 더 이상 살아있는 시민이 아니었다. 단지 몸만 존재하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집에 돌아온 그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물었다. 진수야, 나 사망신고 됐다더라. 아들은 처음엔 당황한 듯 하더니 곧 침착하게 말했다. 아버지, 뭔가 행정 오류일 거예요. 제가 내일 알아볼게요. 그러나 그 말은 단지 변명일 뿐이었다. 진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 밤늦게 그는 우연히 아들 방에서 보험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 뭉치를 발견했다. 사망자 보험금 청구서. 그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박윤호 씨는 그제서야 알게 되었다. 그는 살아 있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이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집에 있는 걸까? 나는 살아있는가? 죽은 존재인가? 그날 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흐릿한 눈동자. 살아있다는 증거는 오직 숨 쉬는 자신의 몸뿐이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되찾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는 그 말 한마디를 입 밖에 내며 작고 고요한 반격을 시작했다. 그날 이후 박윤호 씨는 집 안에서도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거실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하나가 의심스러웠고 아들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의 것과 같지 않았다. 그 눈엔 무언가를 숨기려는 당황, 그리고 어렴풋한 경계가 서려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집 안에서도 안정을 느낄 수 없었다. 더군다나 자신이 공식적으로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든 일상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는 직접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다. 다급하게 사망신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다고 말하자 상대방은 경계하는 태도로 물었다. 신청인 본인이신가요? 박윤호 씨는 대답을 멈칫했다. 본인이라 말하는 순간 상대는 신원을 증명하라 할 것이고 주민등록 말소 상태의 자신은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다. 아니요, 제가 아버님 지인입니다.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알고 싶어서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며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적었다. 사망진단서, 주민등록 말소 확인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모두 이미 제출되었을 것이다. 그 안에 포함된 사망진단서가 가장 마음에 걸렸다. 그는 병원에 간 적도 없었고 진단받은 적도 없었다. 며칠 뒤 그는 몰래 아들의 방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봉투 안에는 한 지방 병원의 이름이 적힌 문서가 있었다. 사망진단서였다. 그리고 담당 의사의 이름. 그는 손이 떨릴 만큼 경악했다. 진단서의 날짜는 그가 마트에서 쇼핑을 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날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분명히 살아 있었고 여러 사람과 말도 나눴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그날 그가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문서 위엔 그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서명은 낯선 이름이었다. 정태윤. 그는 그 이름을 처음 보는 순간 뒷덜미에 소름이 돋았다. 도대체 이 정태윤이라는 의사는 누구인가? 그는 그날 나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사망 진단을 했는가? 박윤호 씨는 큰 결심을 했다. 그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해당 병원으로 찾아갔다. 진료 기록 열람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이미 그는 사망자로 처리된 상태였기 때문에 서류 발급은 거절당했다. 대신 병원에서 들은 말 한마디가 그의 귀를 때렸다. 유족 외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유족. 박진수. 그 순간 박윤호 씨는 자신의 존재가 이 사회에서 얼마나 쉽게 지워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살아있는 몸 하나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서류가 없으면 말도 할 수 없고, 증명도 할 수 없고, 고발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서류를 가진 이는 바로 자신을 죽음으로 만든 아들이었다. 그는 무력함에 무릎을 꿇고 싶었다. 하지만 그러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 아들에 대한 신뢰, 자신의 이름, 그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였다. 그 모든 문서를 하나하나 되짚고 허위로 작성된 흔적을 추적하는 것. 나는 죽은 게 아니다. 누군가 날 죽인 것이다. 그는 마치 형사가 된 듯 방 안의 자료를 정리하고 인터넷을 뒤지고
병원과 보험사의 이름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다. 82살의 노인이 다시 연필을 쥐고 세상과 맞서기 위한 기록을 시작한 것이다. 그는 알지 못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지난한 과정이 될지, 그리고 그 끝에서 마주할 진실이 얼마나 깊은 배신일지를.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다. 살아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증명할 차례다, 진수야. 박윤호 씨는 이제 자신이 죽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문제는 그 죽음을 누군가 고의로 꾸몄고, 이를 가능케 한 수많은 서류들이 이미 제도권 속에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다시 연필을 들었다. 그에게 남은 유일한 무기는 기억과 손글씨였다. 손이 떨리지만 그는 꼼꼼히 날짜를 적고 발견한 서류의 제목, 병원의 이름, 보험사의 연락처, 담당자의 말투까지 적어 내려갔다. 그는 다음으로 구청에 들렀다. 본인의 사망신고, 기록을 정식으로 열람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응대 직원은 말했다. 본인이 사망자시라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열람이 어렵습니다. 아이러니했다. 그는 살아있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증명을 위해선 살아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했고, 그 번호는 이미 말소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주민센터의 민원 접수 창구에서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해 돌아서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그는 다음 날 자신이 오랫동안 다녔던 이발소, 약국, 단골 슈퍼 등을 찾아가 자신이 그 날짜에 살아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언을 받기 시작했다. 약국에서는 그가 해당 날짜에 혈압약을 구입한 기록이 있었다. 슈퍼에서는 CCTV 영상이 있었고, 이발소에서는 그가 머리를 깎은 내역이 수첩에 적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노트에 한 줄을 썼다. 나는 그날 분명히 살아 있었다. 사회가 그걸 기억하지 않더라도 나는 알고 있다. 문제는 그가 마주하는 모든 제도와 기관이 서류만을 기준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었다. 병원은 진단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실질 여부는 모르겠다고 했고, 보험사는 청구 서류가 적법하게 접수되었으므로 지급이 완료됐다는 답을 내놓았다. 즉, 제도가 만든 죽음은 실제 생존보다 우선시되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의 노트를 펴고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거짓이 진실보다 강한 세상이구나. 다음 날 그는 의문을 품은 채 아들의 지갑 속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다. 부동산 위임장. 서명란에 박윤호라는 이름이 있었다. 문제는 그가 결코 그 서류에 사인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주소는 자신의 집 주소였고, 내용은 사망 후 상속인에게 위임한다는 조항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보험금이 아니라 그의 모든 재산과 권리를 아들이 가져가기 위한 정교한 사전 작업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 서류를 복사했다. 그 순간부터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다. 누군가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었으며, 그는 그 침묵 속에서 존재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손에 든 복사본을 바라보며 거짓 서류들을 하나하나 반격의 증거로 만들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몰랐던 더 큰 진실은 이제 막 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박윤호 씨는 복사한 유임장을 노트에 붙이며 며칠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자필이 아닌 디지털 서명으로 처리된 문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정될 수도 있는 그것은 명백한 위조였고 누군가의 계획적인 작업이었다. 그는 한밤중에 일어나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다.
왜 아들은 이 모든 걸 계획했을까? 단지 돈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더 이상 가족으로서의 의미가 없어진 존재이기 때문일까? 그의 손에는 오래전 아내와 함께 작성한 공동 유언장 초안이 들려 있었다. 그때 아내는 우리 윤호 씨, 이 집은 당신 이름으로 놔둬요. 나중에 아이가 결혼하면 조금씩 나눠주자고요. 라고 말하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 그 집은 어느새 박진수의 이름으로 등기 이전을 앞두고 있었다. 그 과정을 살펴보던 그는 등기소에서 뜻밖의 문서를 발견했다. 자신의 사망 확인서와 함께 첨부된 자필 유언장 사본이 그것이었다. 박윤호는 경악했다. 그 글씨는 누가 보아도 자신의 것이 아니었고 내용도 본인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었다. 내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본인은 전 재산과 향후 발생할 모든 금융자산을 외아들 박진수에게 상속함을 명시한다. 이는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며 타인의 강요나 조작이 아님을 밝힌다. 박윤호 씨는 펜을 집어들었다. 자신의 글씨체와 비교해가며 분석했다. 아들이 고등학교 시절 시험 성적표를 위조한 적이 있었던 일이 기억났다. 그때는 그저 웃고 넘겼지만 이제는 그 사소한 과거가 위험한 조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작은 노트를 펼쳐 유언장을 상세히 분석하기 시작했다. 문장의 리듬, 단어 선택, 날짜 표기 방식 박윤호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방식과 전혀 달랐다. 특히 금융자산이라는 단어는 그는 평생 입 밖에도 낸 적이 없던 단어였다. 그는 다시 한번 읊조렸다.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랜 친구 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회장은 평생 법무사로 일했던 친구였고 은퇴 후에도 간간히 자문을 도맡아왔다. 김 회장, 나 말이야 유언장이 위조됐어. 김 회장은 놀라지 않은 듯 조용히 말했다. 너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지만 그럴 줄 알았어. 준비는 되어 있지? 그는 법적으로 유언장을 반박할 수 있는 절차를 배우기 시작했다. 우선 필적 감정, 그리고 그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에 자신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었다는 확인서, CCTV 영상과 이웃의 증언까지 수집했다. 모든 증거는 그가 살아 있었고 그런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입증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진실 앞에서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무관심이었다. 그는 존재하지만 서류상 존재하지 않았고 목소리는 있지만 제도는 듣지 않았다. 그는 자신을 지우려는 아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사회에 증명하는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 싸움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복수, 회복, 아니면 그저 기억되는 것? 그는 노트의 첫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죽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 있었는지 이 기록이 말해줄 것이다. 박윤호 씨는 손에 쥔 증거를 들고 처음으로 법무사 사무실 문을 두드렸다. 이 나이에 그것도 자신의 생존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간다는 일이 참으로 아이러니했다.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에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혹시 내가 틀린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곤 했다. 그러나 책상 너머 앉은 중년의 변호사는 한참 동안 그의 이야기를 듣더니 조용히 말했다. 이건 명백한 위조고 형사사건으로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는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의 가족이자 혈육이 형사사건의 피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지 개인적 문제가 아닌 사회적 부조리의 단면이라는 사실도 그를 각성시켰다. 그는 더 이상 자신만의 억울함을 붙들고 있을 수 없었다.
누군가를 통해, 어딘가를 통해 이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야만 했다.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생존자 확인 소송이라는 절차를 소개했다. 사망 신고가 되어버린 경우 법적으로 자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민등록을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하지 않았다. 해당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직접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었고, 박윤호 씨는 이미 행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상태였다. 변호사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김 회장에게 정식 위임장을 써주었고, 김 회장은 박윤호의 이야기를 담은 탄원서를 함께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박윤호 씨는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다. 아들과의 모든 대화를 조용히 녹음하기 위해서였다. 마음이 아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싸움이었다. 며칠 후 그는 마침내 박진수와 마주 앉았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 그거 그냥 착오예요. 제가 처리할게요. 박윤호는 조용히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위조한 유언장, 내가 본 그 종이 말이야. 내가 쓴 거지? 잠시 침묵이 흘렀다.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리고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아버지 너무 오래 살아계시니까 솔직히 말하면 답답했어요. 난 내 인생도 챙겨야 하잖아요. 그 말은 박윤호에게 있어서 칼날과 같았다. 한 번에 모든 신뢰와 정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이제는 내 차례다. 며칠 후 그는 정식으로 사망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에도 이 사건은 소문처럼 퍼져나갔다. 살아있는 사람이 사망신고된 사건, 자식이 부모의 생존을 지운 충격적 사연. 한 지역신문은 그를 인터뷰하며 물었다. 선생님, 지금 이 싸움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박윤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다. 내가 잊히는 겁니다. 단지 죽은 게 아니라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그게 제일 무섭습니다. 법정은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로 가득 찼다. 몇몇은 그의 지인, 몇몇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리고 몇몇은 같은 고령자였다. 그들은 모두 조용히 그를 응원하고 있었다. 그것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지만 단단하게 만들었다. 이제 싸움은 시작되었다.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어 있는지를 서류가 아닌 진실이 말해줄 수 있도록. 그는 마지막으로 재판정 앞에서 다짐하듯 적었다. 나는 종이 위에 묻히지 않을 것이다. 재판은 시작되었다. 법정 한복판, 회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 작고 마른 몸집의 박윤호 씨가 섰다. 그의 존재는 작았지만 그가 들고 있는 종이 한 장은 누구보다 무거웠다. 바로 생존 진술서였다.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나는 살아있다고 세상에 증명하고자 법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수많은 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첫 번째 벽은 행정의 냉담함이었다. 담당 판사는 서류의 정확성을 우선하며 감정이나 정황보다 문서상의 오류를 중요하게 여겼다. 박윤호 씨의 사망 신고를 철회하려면 단순히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그 과정을 사망 부정이라 표현했다. 자신이 직접 발걸음으로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졌다. 두 번째 벽은 자식이라는 이름의 보호막이었다. 박진수 측 변호인은 효도에 대한 부담감과 가족 내부의 오해라는 틀을 강조했다. 그는 박진수가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으며 행정적 착오가 빚어낸 해프닝이라고 주장했다. 그 논리는 법정 내에서 묘한 동조를 이끌어냈고 방청석 일부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박윤호는 단호했다. 그는 진실을 말하는 유일한 증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증명하는데 온몸을 던졌다. 평생 일해온 사업체의 거래 내역, 최근까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마을 복지관에서 참여한 활동 영상까지. 여기 CCTV 속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는 스스로를 법정에 앉힌 사람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증거였다. 내가 살아있다는 건 내가 살아왔던 시간들이 증명합니다. 박윤호는 재판정에서 아들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박진수는 더 이상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변호사의 옆에서 시선을 피했다. 한때 가족이었던 사이는 이제 법적 진실의 수레바퀴 속에서 낯선 존재가 되어 있었다. 한편 지역 언론은 이 사건을 연일 보도하기 시작했다. 사망 신고된 노인의 생존 소송, 가족 간의 배신, 법정에서 맞붙다. 노인 인권 사각지대의 민낯. 박윤호 씨는 카메라 앞에서 침착하게 말했다. 제 이야기를 알리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제 뒤에 있는 분들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 말은 전국의 수많은 고령자들에게 파장을 일으켰다. 전화와 편지가 쏟아졌고 자신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고백들이 속속 도착했다. 누군가는 며느리에게서 재산을 뺏겼고 누군가는 형제에게 사망 신고를 당할 뻔했다고 했다. 그는 알게 되었다.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게 아니란 것을. 판결을 앞둔 마지막 날, 박윤호는 말없이 법정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억울함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사라질 뻔했던 목소리를 되찾았고 잊힐 뻔한 존재가 다시 기억되고 있었다. 비록 판결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는 이미 이긴 셈이었다. 왜냐하면 그는 살아있는 존재로 이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입을 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기억하고 나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법정 전체에 울렸다. 그 울림은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 그날 법정은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윤호 씨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재판정 안에 들어섰다. 회색빛의 벽면, 높게 솟은 판사의 단상, 그리고 증인석 옆에 앉아있는 자신의 변호인을 바라보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 오늘 마침내 자신의 생존이 법적으로 증명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또다시 무시당한 존재로 기록될 것인가? 판결은 이미 내려졌고 단지 판사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기자들의 펜 끝마저도 조심스러웠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조용히 말했다. 사건 번호 제2025 노인 생존 확인. 원고 박윤호 대 피고 박진수 건. 그리고 그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았다. 본 법원은 원고 박윤호가 현재 생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피고 박진수가 진행한 사망신고는 무효임을 판결합니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회복과 기존 보험금 청구건에 대한 정지를 명령하며 추가 형사조치는 별도 관할에서 심리하도록 합니다. 그 순간 박윤호 씨의 손이 떨렸다. 오랫동안 눌러두었던 감정이 북받쳤지만 그는 참았다. 대신 가만히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이 한 줄의 판결문이 그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법이 그의 존재를 다시 인정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행정의 승인이 아니었다. 사회가, 공동체가,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다시 박윤호라는 사람을 살아있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선언이었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가 흘러나왔다.
일부는 눈물을 훔쳤고 일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박윤호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기자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짧게 말했다. 살아있다는 건 누군가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시 세상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펜을 들었다. 그는 삶이라는 단어를 노트에 써보았다. 그 글씨는 삐뚤고 느렸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생각했다. 앞으로 남은 삶을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한 목소리로 사용하자고.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더 이상 사라지지 않겠다고. 그의 투쟁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박윤호 씨의 판결 소식은 지역 뉴스에서 전국 뉴스로 번져갔다. 방송국에서는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하며 살아있는 사망자라는 제목으로 특집 보도를 내보냈고 그의 이야기는 포털 사이트의 주요 검색어로 떠올랐다. 기자들은 그를 시대의 증언자라고 불렀고 시민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우리 부모님도 저렇게 될까 두렵다는 반응과 함께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러자 정치권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몇몇 국회의원들은 고령자 행정권리보호법을 발의하겠다고 나섰고 복지부는 관련 사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박윤호는 예상치 못한 사회적 반향에 어리둥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이름을 되찾기 위해 싸웠을 뿐이지만 그 이름이 누군가에겐 보호막이자 경종이 된 것이다. 한 시민단체에서는 그를 초청해 강연을 부탁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그는 무대에 올랐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인 작은 강당에서 그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단지 이름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잃은 순간 나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조차 잃었지요. 강연이 끝나자 청중은 일어나 박수를 쳤다. 일부는 조용히 눈시울을 닦았다. 그날 이후 그는 전국을 돌며 같은 상황을 겪은 사람들과 만났다. 자신처럼 자식에게 버림받은 어르신들, 무연고로 행정상 지워질 뻔했던 이들, 보험금 사기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 그는 그들에게 말없이 손을 잡아주고 때로는 함께 울었다. 그들의 사연은 곧 박윤호라는 한 사람의 사연에서 대한민국의 구조적 문제로 확장되어 갔다. 그러나 그가 가장 힘들었던 건 여전히 자신을 외면하는 아들의 존재였다. 박진수는 판결 후에도 어떤 연락도 없었다. 그는 언론에 가족 간의 일로 사회를 시끄럽게 해 죄송하다는 짧은 입장을 냈을 뿐 박윤호에게 직접 사과하지 않았다. 가끔 TV에서 아들의 이름을 볼 때마다 박윤호는 조용히 채널을 돌렸다. 이제 그는 그 이름조차 잊고자 했다. 박윤호는 마침내 자신의 삶을 기록하기로 했다. 나는 왜 2번 죽을 뻔했는가라는 제목의 회고록을 쓰기 시작했다. 글 속에서 그는 제도에 대한 비판도 가족에 대한 절망도 담았지만 끝내 한 가지 메시지를 반복했다. 살아있다는 건 싸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단지 글자가 아니라 내가 존재한 흔적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작은 서점에서 자서전을 출간했다. 책은 입소문을 타고 팔려나갔고 노인복지관과 대학교에서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 책을 통해 단순히 한 사람의 고통이 아닌 공동체의 문제를 보았다. 그리고 박윤호는 그 책의 맨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었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살아있음은 내가 나라는 이름으로 끝까지 존재할 수 있음을 뜻한다. 시간은 흘러 판결 이후 1년이 지났다. 박윤호 씨는 더 이상 언론의 중심에 있지 않았고
카메라 앞에 서는 일도 줄었다. 하지만 그의 일상은 전과 달라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새벽에 눈을 뜨고 조용히 차를 끓여 마신다. 창밖으로 햇살이 스며드는 그 순간이 그에게는 살아있음을 실감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다. 그는 이따금 지역 복지관에 나가 자원봉사를 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에게는 이름을 지키는 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라며 조용히 격려를 보낸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된다는 걸 그는 알게 됐다. 그의 회고록은 현재까지도 팔리고 있었고 젊은 층 독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어떤 대학생은 그에게 편지를 보내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회복지사의 길을 결심했습니다라고 적어보냈다. 또 어떤 독자는 아버지와 화해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라고 썼다. 그 모든 말들이 박윤호의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덮였다. 한겨울이 찾아오던 어느 날, 그는 자서전 출간 1주년 기념 강연에 초청받았다. 무대에 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이름이라는 건 단지 호적에 적힌 글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나로 살아왔다는 시간입니다. 누가 나를 지워도 내가 나를 잊지 않으면 됩니다. 청중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몇몇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용히 눈물을 닦았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림이 있었지만 그 떨림은 연약함이 아니라 진심이었다. 그는 그렇게 또 한 번 존재의 무게를 전달했다. 박윤호 씨는 이제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간다. 혼자이지만 외롭지 않고 조용하지만 사라지지 않는다. 그는 알고 있다.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의 삶을 다시 붙잡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강한 저항임을. 내 이름은 박윤호입니다. 나는 살아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기록에는 이 문장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읽은 모두는 잊지 않게 될 것이다. 살아있는 한 누구도 우리를 지워선 안 된다는 것을. 몇 개월 후 박윤호 씨는 우연히 병원 응급실에서 한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는 팔에 상처를 입은 채 울고 있었고 당황한 보호자는 병원 접수대에서 허둥거리고 있었다. 순간 박윤호는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안심시키며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보호자는 그에게 고개 숙여 감사했고 아이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에 박윤호는 마음이 무너질 듯 흔들렸다. 누구도 자신을 그렇게 불러준 지 오래였고 그는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아이와의 짧은 인연은 그에게 새로운 다짐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자신이 겪은 아픔이 단지 고통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랐다. 그래서 그는 다시 펜을 들었다. 이번에는 아버지라는 단어에 대해 그리고 그 이름의 무게에 대해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 글은 아버지라는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신문 칼럼에 연재되었고 매회 수천 명이 읽었다. 그의 글을 통해 많은 부모들이 자신을 되돌아보았고 많은 자식들이 늦은 사과를 전했다. 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명확했다. 아버지는 직함이 아니라 지켜야 할 관계의 이름이라는 것이었다. 어느 날, 한 중년 남성이 그를 찾아왔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건넸다. 안에는 짧은 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사진 속에는 박윤호와 아주 닮은 소년 시절의 박진수, 그리고 젊은 시절의 박윤호가 함께 웃고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날 밤 박윤호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조용히 앉았다.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눈물을 흘렸다.
그 눈물은 미움의 해소도 용서의 선언도 아닌 기억의 회복이었다. 그는 알았다. 자신이 아버지였다는 사실을, 그리고 여전히 그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는 노인이 아니라 이름을 지킨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아버지로서 하루를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이름 아래 더 이상 누구도 지워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박윤호 씨는 어느 날 지역 초등학교에서 연락을 받았다. 6학년 아이들이 이름의 의미라는 주제로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며 그의 이야기를 접하고 인터뷰를 요청한 것이었다. 그는 처음엔 머뭇거렸지만 결국 학교를 찾았다. 운동장 한켠의 컨테이너, 교실에서 아이들은 그를 둘러싸고 앉았고 한 소녀가 물었다. 할아버지, 이름이 왜 그렇게 중요했나요? 박윤호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름은 단지 부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이름은 누군가를 기억하기 위한 첫 번째 수단이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가장 쉬운 표현이기도 해요.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중 한 아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저도 제 이름을 더 소중히 여길게요. 그날 이후 그는 이름에 대한 글을 더 쓰기 시작했다. 학교, 병원, 복지기관, 심지어 구청의 공무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그를 초청했고 그는 이름의 법적 의미뿐 아니라 이름을 통해 한 사람의 삶을 이해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의 강연은 짧지만 강렬했고 때로는 한마디가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기도 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건 그를 존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노인들의 복지카드에 이름이 잘못 인쇄되었을 때, 주민센터 직원이 무심히 넘기려 할 때, 그는 전화를 걸고 직접 방문했다. 이분의 이름이 틀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존재의 훼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로 인해 수많은 노인들의 이름이 다시 바로잡혔다.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바꾸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지워지지 않게 붙잡았을 뿐이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킨 이름들은 이제 공동체의 책임이 되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한 아이가 편지를 보내왔다. 윤호 할아버지, 저희 가족은 이제 매주 한 번씩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기로 했어요. 이름을 부르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박윤호 씨는 그 편지를 책상 옆에 붙여두었다. 그리고 오늘도 조용히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이 살아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서로를 잊지 않고 지워지지 않으며 살아간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한 이야기는 단지 한 노인의 투쟁이나 한 가족의 갈등이 아닙니다. 그건 이름을 지키기 위한, 존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사람들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며 부모이자 이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관계는 결국 이름이라는 단어 아래에서 시작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마지막으로 불러본 순간이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혹은 스스로의 이름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존재한다는 건 이름을 불러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잊지 않고 또 자신을 잊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물결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다시 꺼내들 용기를 낸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와 가슴 깊이 남는 사연들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이름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